볼입니다. 자, 월드컵 상대국 분석 영상 9월 2연전을 통해 보는 한국의 월드컵 상대국을 이야기해보는 영상인데요. 네. 앞선 1부에서 포르투갈 얘기를 했고 네. 지금 우루과이와 가나 얘기를 할 차례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우루과이부터 바로 얘기를 해보죠. 네. 우루과이가 9월 2연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먼저 결과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우루과이는 9월 이제 평가전 2경기에서 이란과 캐나다를 좀 차례로 상대를 했고요. 그리고 이란을 상대로 0대1로 패했지만 이후에 캐나다를 2대0으로 잡으면서 그래도 좀 분위기를 회복을 했습니다. 네. 선발 라인업을 좀 살펴보면 이란전에서는 4-3-3 포메이션을 사용을 했거든요. 네, 뭐 특이한 점은 오른쪽에 펠리스트리 선수, 이 선수가 올 시즌 아직 프로 무대에서는 한 경기도 없는데, 네, 그래도 이 선수를 선발로 좀 쓰면서 테스트를 했었고, 근데 이제 이날 지니까 캐나다전에서는 딱 주력으로 쓰는 4-4-2 포메이션을 꺼내들면서 네, 다시 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네. 특이사항으로 뭐 할 점은 카바니 폼좌로 계속 유네스와 수아레즈가 공격적에서 나서고 있거든요. 거의 이제 이 투톱 체제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좀 보이는데 카바니가 뭐 지금 똑바로 뛰는 상황이 아니니까 발렌시아로 이적을 했는데 아직 한 경기밖에 못 뛰었고 컨디션이 그렇죠.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카바니의 폼이 좀 얼마나 올라올지에 따라서 월드컵 이 공격진 라인업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지금 유네스, 수아레즈가 계속 호흡을 맞추고 있고 네. 나머지 좀 펠리스틴이나 델라크루스 그리고 카노비어 등 좀 미드필더와 윙어 자원들을 좀 실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9월 2연전에서는 윙어들의 실험에 좀 초점을 좀 맞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루과이가 중앙 미드필더는 굉장히 강한데 네. 좌우 측면이 약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에고 알론소 감독이 올해 1월 부임하면서 네. 좌우 4-4-2를 고집을 했거든요. 네. 윙어 없는 전술이 아니고 말씀하신 펠리스트리가 우루과이의 어떤 굉장히 총망받는 유망주지만 프로에서 한 게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꾸준히 오른쪽 윙어로 기용하면서 네. 팀 성적은 좋았는데 한계에 부딪힌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펠리스트리가 아닌 다른 선수들을 꾸준히 시험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란과 평가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좀 재밌는데 네. 가상 한국 아니겠어요? 가상 아시아 한국이죠. 나라니까. 네. 근데 한국과 좀 스타일적으로 좀 다르다 느끼는 게 이란은 케이루스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잖아요. 케이루스 감독은 워낙 수비적으로 잘 하는 감독이고 계속 웅크리고 있다가 한 대 딱 때려서 승리하는 그런 스타일의 축구를 구사를 하는데 좀 우루과이가 좀 여기에 당했고요. 네. 그래서 좀 이란전 0대1 패배는 좀 따로 떼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한국이 그렇게 웅크렸다가 한번 때리는 그런 전술을 사용은 하지 않으니까 네,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뭐 인종적, 전통적, 문화적으로 사실 이란과 한국은 닮은 게 없거든요. 말만 같은 대륙이지. 그냥 아시아에 묶였다 정도지. 그쵸, 네, 그쵸. 완전히 다른 축구를 구사하는 팀이고. 네. 유라시아를 이쪽에서 끊어서 이쪽이 이렇게 구분했으면 한국이랑 같은 대륙 아닌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우루과이가 이란한테 졌대 막 이러면서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 네. 그리고 우루과이 입장에서도 생각이, 가상 한국이라고 생각해서 아시아 나라를 일단 섭외를 했는데 가상 한국이라는 의미가 거의 아예 없다. 네. 뭐 이런 경기가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루과이는 괜찮다 혹은 별로다. 상승세냐 하락세냐 한마디로 얘기해 본다면요. 일단 저는 성적만 봤을 때는 상승세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쨌든 이란전은 이란의 그 특이한 스타일 때문에 좀 진 거지 경기 자체는 계속 주도를 했거든요. 점유율도 64대 36이었고, 네. 유효 슈팅, 슈팅만 15개, 유효 슈팅 6개였으니까 경기를 좀 주도했다고 봐야 되고요. 골키퍼의 활약이 이란 골키퍼의 활약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좀 골이 안 들어간 것이지 사실 득점 기회만 잘 살렸으면 이 경기도 이렇게 패배는 하지 않았을 거다 좀 보여주고요. 최근 A매치 6경기에서 4승 1무 1패거든요. 유럽 팀들은 상대하지 않았지만 주로 남미 팀들을 상대로 어쨌든 계속 승전보를 이어갔고 또 캐나다를 2대0으로 이기기도 했으니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상승세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전들이 지금 좀 빠진 상황이거든요. 뭐 부상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뭐 예전에 잘하던 아까 얘기했던 카바니 선수도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좀 실험을 가동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결과를 계속 내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루과이는 아직 큰 문제점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카바니도 지금 뭐 팀을 못 찾는 과정이 있어서 폼이 떨어진 거지. 네. 월드컵 직전에 폼이 오른다면 뭐 이 팀에 원래 원체 오래 뛰어온 선수기 때문에 뭐 녹아들고 뭐 적응하고 이런 그렇죠. 과정 없이 바로 네. 주전 쓸 수 있거든요. 네, 또 수아레즈 폼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수아레즈와 카바니는 또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서 서로 너무 잘 그럼요. 알다 보니까 네, 뭐 언제든 들어와도 네,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2연전에서 뛴 선수 중에서 좀 괜찮았다 혹은 좀 아쉬웠다. 우리가 네. 찝어서 말할 만한 선수 누가 있을까요? 뭐 모두가 다 아는 발베르데 뭐 이런 선수들 말고요. 좀 새로운 좀 얼굴들을 좀 뽑아봤는데 일단 니콜라스 델라크루즈라는 선수인데 리버플레이트 소속이고요.
네, 이 선수는 뭐 우루과이 내에서는 굉장히 좀 잘한다 하면서 좀 국내에서 계속 충망받는 그런 유망주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K리그에서도 그런 선수들이 있듯이 그런 네. 것처럼 국내파 혹은 남미파 유망주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유럽 진출은 아직 하진 못했지만 리버플레이트에서 꾸준히 계속 뛰고 있는 선수고 키는 167로 굉장히 작아요. 근데 굉장히 민첩한 선수고 킥력이 강점이거든요. 캐나다 전에서도 6분 만에 좀 환상적인 프리킥 골을 넣으면서 프리킥. 네네 완전 구석으로 네, 꽂아 넣었는데 네, 그런 킥력이 장점이고 윙어, 중앙 미드필더 다 모두 소화가 가능합니다. 키가 작지만 피지컬이 좀 안 좋지만 축구 센스가 굉장히 좋은 선수라서 우루과이 대표팀에서도 좀 본인의 역할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제 아스날에서 뛰던 토레이라 선수 대신에 좀 이렇게 나와서 네, 굉장히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는 거. 네, 그래서 이번 평가전에서는 좀 합격점을 받은 것 같고 그러니까 월드컵까지 토레이라처럼 키는 작아도 좀 땅땅한 면이 있는 건가요? 좀 가벼운 선수인데 토레이라보다 좀 더 공격적이고 네, 더 이쪽은 공격적이고 테크닉적이고. 네, 가진 툴이 좀 더 공격적인 툴이 좀 더 많은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번 소집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월드컵 좀까지 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높아졌다. 네, 지금 좀 그렇게 보여주고요. 다음 선수는 마티아스 올리베라 선수. 이 선수는 네. 나폴리에 올 시즌 합류한 김민재의 좀 입단 동기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선수죠. 그 네. 일부에서 얘기한 그 포르투갈의 상승세인 후이, 네. 후이와 이 올리베라 두 명이 포지션 경쟁자예요. 네, 그렇죠. 네. 레프트백 경쟁자인데 처음엔 좀 후이가 잘했는데 최근에는 좀 그래도 올리베라도 뭐 도움도 올리면서 좀 올라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원래 주전으로 쓰려고 데려온 거기 때문에 네. 후이가 잘해주고 있지만 네, 이 선수는 키도 굉장히 크고 184cm로 공격적인 능력이 장점인 선수인데요. 이란전에서도 혼자 중앙으로 치고 들어와서 슈팅까지 때리는 그런 좀 저돌적인 돌파력이 굉장히 장점으로 좀 보였습니다. 그런 플레이 맨날 합니다, 진짜. 네. 네. 그리고 또 키도 크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나 뭐 공격 시에 세트피스 공격이나 이런 데도 가담할 때 좀 굉장히 유리하겠고 그래서 만약에 우루과이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좀 주도권을 잡으면서 공격적으로 플레이한다면 굉장히 좀 위협적인 선수가 될 걸로 좀 봤고요. 네, 어쨌든 올해부터 비냐를 밀어내고 우루과이 왼쪽을 계속 책임지고 있는 만큼 월드컵에서도 좀 주전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쉬운 선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쉬운 선수 있죠. 제일 우루과이에서 기대를 많이 받는 선수가 누군지 아시죠? 누니에스죠. 그렇죠. 네. 누네스가 리버풀에서도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네. 우루과이에서도 똑같은 모습이더라고요. 캐롤 아닙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네. 수아레즈가 좀 굉장히 떠먹여 주려고 캐나다 전에서도 네, 막 측면으로 빠지고 막 공간 만들고 크로스도 올려주고 했었는데 어쨌든 수아레즈 크로스를 헤딩으로 넣으면서 한 골을 넣긴 했지만 문전 앞에서 투박한 플레이나 그런 너무 힘이 과하게 실리는 슈팅으로 네, 결정력 문제를 좀 보이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투박함이 제일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측면에서 좀 돌파를 시도하고 슈팅을 때려도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았고 네, 좀 많이 기술적인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확실한 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만약에 카바니가 좀 폼을 회복해서 들어오면 카바니가 아마 누네스보다 더 먼저 나올 수 있을지도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새로 등장한 선수가 누구냐라는 코너가 있는데 네. 우루과이는 사실 좀 특이해요. 올해 1월 디에고 알론소 감독이 부임한 뒤에 팀을 갈아엎었거든요. 네. 그래서 위에 말한 상승세의 선수들도 다 비교적 신예들이고 네. 뭐 신예들이 많고 입지가 바뀐 선수들이 많아서 따로 뭐 새로 등장한 선수를 뭐 길게 거론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우루과이의 뭐 부상이라든가 네. 뭐 최근 뭐 불화 특이사항. 특이 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주전 수비수인 로날드 아라우오의 부상이 좀 제일 크게 좀 느껴지는데 바르셀로나 소속이죠. 그렇죠. 네. 바르셀로나에서 지난 시즌부터 굉장히 잘해서 뭐 라이트백이나 센터백까지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선수인데 이란전에서 선발 출전했는데 거의 시작과 동시에 부상을 당했어요. 네, 내전근 부상을 당하면서 곧바로 교체가 됐고 결국 바르셀로나랑 상의 후에 수술까지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핀란드에서 지금 수술을 마친 걸로 보여지고 이제 바로 회복 단계에 좀 들어갈 것 같은데 부상 회복까지 3개월이나 걸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3개월? 네. 굉장히 애매한 지금 수치네요. 그렇죠. 9월 말이니까 좀 빨리 좀 급하게 회복한다 해도 2달 정도는 최소 걸릴 텐데 근데 월드컵에서 당장 폼이 어떨지 장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더 회복 기간이 더 걸리면서 아예 소집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근데 이 선수가 우루과이 수비진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선수였는데, 네, 이 선수가 빠진다는 건 우루과이가 센터백 자원이 한 자리에 좀 구멍이 생긴다는 거. 네, 또 아라우오도 빠지는데 원래 주전이었던 히메네스도
최근에는 올 시즌에는 부상으로 좀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아 히메네스요? 네. 장신 센터백. 네, 맞습니다. 뭐 이 선수 세트피스에도 굉장히 좀 위협적인 선수잖아요. 근데 올 시즌에 등 부상이 있어서 라리가에서도 좀 최근에 2경기 결장했고 올 시즌 좀 뛴 경기가 4경기밖에 없고 이번 소집에도 좀 참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까지 과연 컨디션이 올라올 것인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래서 국내 그 멕시코에서 뛰는 선수들이나 좀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에서 뛰는 선수들을 테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주전 수비수들의 부상이 좀 장기화되면 우루과이는 새로운 센터백 조합을 찾아야 될 수도 있다 월드컵에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의 좀 희소식이 될 수 있겠네요. 뭐 남의 불행을 기뻐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전력상으로는 우리가 좀 떨어지고 한국이 파고들 수 있는 빈틈이 생기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저 두 선수가 다 못 나온다면 한국으로 치면 뭐 김영권, 김민재가 다 빠진 채로 월드컵을 맞는다 거의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뭐 고딘 선수도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직 폼이 왔다 갔다 그렇게 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센터백 라인을 좀 우루과이는 급하게 조합을 찾아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제가 다룰 팀 가나로 가보겠습니다. 가나가 정말 말할 게 많아요. 많은 게 바뀌었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많은 게 바뀌었고 아직까지 뭔가 확실히 파악도 안 되고 그런 팀입니다. 일단 평가전 결과만 보면 거의 극과 극인 팀을 상대로 했거든요. 뭐 브라질 상대로 0대3으로 패했고 그 다음에는 니카라과 피파 랭킹 139위. 139위. 이 팀을 상대로 1대0으로 좀 힘겹게 이겼습니다. 브라질전에서는 4-1-4-1 포메이션을 사용을 했고요. 니카라과전에서는 4-2-3-1 포메이션을 사용을 했는데 사실상 중원에 있는 다니엘 코피 카이레 선수가 좀 더 공격적인 역할을 맡는 선수거든요. 4-2-3-1일 때? 네네. 그렇기 때문에 투볼런트를 보기는 좀 어렵고 거의 4-1-4-1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경기에서 사실상 뭐 비슷한 포진이었다. 네. 근데 선수 구성이 두 경기가 완전 다른데요? 선수 구성은 다르죠. 공격진이나 수비 라인이 좀 다른데 브라질전에서는 전반전에 좀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귀화 선수들은 후반전에 다 투입을 했거든요. 근데 후반전에 귀화 선수들이 들어가니까 그래도 경기를 좀 살아났기 때문에 전반전보다는 훨씬 좀 긍정적이었다. 그렇게 보여지고 니카라과전에서는 모하미드 살리수 선수나 이냐키 윌리엄스 선수 다 투입하면서 좀 본격적인 플랜 A를 실험을 해보겠다. 좀 이런 의도였는데 경기력 자체는 좋았지만 좀 전방에서 득점력은 좀 아쉬웠다. 그래서 1대0으로 정도밖에 스코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그 플랜 A 그리고 윌리엄스 같은 이름들이 뭐 가나 하면은 가장 큰 화두인데 가나가 모처럼 월드컵 본선 진출을 성공하면서 가나 축구협회장이 유럽 각국을 돌았어요. 그러면서 가나 이민자 2세, 3세인 선수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들의 부모부터 찾아가서 당신의 아들을 가나 대표팀으로 부릅시다. 스페인 대표팀에서 이미 뛰고 있지만 가나로 옮깁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최대 뭐 거의 10명을 끌어들일 수도 있다. 그런 식의 뉴스들이 나왔었는데 결국 이번 6월 소집에 상당수가 성공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들의 경기력이 가장 좀 관심사였거든요. 일단은 원래 기존 선수들보다는 더 기량이 좋은 선수들이니까 그렇죠. 전력 자체는 상승을 했습니다. 브라질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반전 경기는 좋지 않았어요. 3골을 내주면서 굉장히 끌려갔는데 후반전에는 그래도 브라질 좀 위협할 만한 공격점을 2-3차례 정도는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귀화 선수들의 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전력이 좋아졌고 앞으로 좀 귀화 선수들이 좀 팀에 좀 더 녹아든다면 좀 더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나의 좀 최근 분위기 자체는 그래도 좋은 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각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면요? 각 선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저는 이번 소집에서 그래도 파타오 이사쿠라는 어린 선수가 좀 돋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선수가 니카라과전에서 좀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이번 소집 가나의 첫 골이자 마지막 골을 넣었어요. 근데 예전에 이 선수가 과거에 리버풀 이적설도 있었고 레버쿠젠 이적설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촉망받았던 유망주인데 지금 이제 막스포르팅에 입단했거든요. 굉장히 좀 빠르고 왼발 슈팅 능력이 좋은 선수라서 측면 수비가 아쉬운 한국의 좀 위협적인 존재가 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봤고 이제 스포르팅에서 3경기 정도 뛰었습니다. 아직 적응을 다 마치지 못했는데 만약에 월드컵 전까지 좀 더 출전 기회를 받고 기량을 좀 끌어올리면 더 좋은 모습을 좀 더 보여줄 수 있겠죠. 이사이쿠 윙어다. 이사하쿠 윙어다. 어린 윙어. 이사하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관심사인 이냐키 윌리엄스. 이 윌리엄스 형제는 재밌는 게 네. 동생인 니코 윌리엄스는 스페인 대표팀으로 가서 이번에 어시도 했어요. 포르투갈 상대로. 그런데 형 이냐키 윌리엄스는 스페인 대표팀에서는 더 이상 내 자리가 네. 없다라는 걸 확실히 알고 가나로 갔거든요. 맞습니다. 형제가 찢어졌는데 네. 이냐키는 어땠나요 이번에 데뷔하면서? 이냐키는 이번에 데뷔하면서 뭐 이 선수가 가진 장점들이 있잖아요. 좀 빠른 스피드나 피지컬, 뭐 중앙에서 그렇게 휘저을 수 있는 그런 능력 같은 거는 좀 보여줬는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동료들과 막 겹치는 장면이 있어요. 네, 아무래도 가나 공격수들이 대부분 좀 빠르고 좀 기술 있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서로 엉키는 경향도 있고 비슷한 선수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다 온플레잉 볼 플레잉이 가능한 선수들인데 막상 이렇게 이냐키처럼 좀 파고들거나 침투형 공격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약간 겹치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냐키 같은 경우는 원래 막 득점력이 좋은 선수는 아니죠. 네, 스페인 라리가에서 굉장히 오래 뛰었음에도 한 시즌을 제외하고는 10골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득점력 부분에서는 여전히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네, 그래서 오히려 가나 같은 경우는 이냐키의 득점보다는 이냐키가 좀 끌어주고 하면 나머지 좀 어린 선수들이 한 골 뭐 터트려 주는 거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여기도 부상 이슈가 있네요. 네, 가나도 부상 이슈가 좀 있는데요. 일단 중원 핵심 자원인 토마스 파티 선수가 브라질전에 선발 명단에 포함이 됐다가 10분 전에 갑자기 빠졌습니다. 네, 그게 워밍업 과정에서 무릎 부상을 좀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급하게 좀 아스널로 돌아왔고 아스널이 또 토트넘 만나잖아요. 이번 주말에 바로. 네,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 아마 영향이 좀 미치지 않을까. 네, 아스널의 1위 그 수성에도 영향이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잉글랜드에서 이번에 가나로 합류한 타릭 램프티 선수도 브라질전에서는 후반전에 교체 투입이 됐거든요. 한 20분 정도 뛰었는데 근데 니카라과전 데뷔 훈련 중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명단에 제외됐고 네, 그래서 결국 뛰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새로 합류 선수들이 조직력이 얼마나 좋냐가 이제 관건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개인 기술을 많이 활용하면서 조직력이 잘 맞지 않고 아직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 많이 보였다. 특히 이냐키가 기존 가나 선수들과 겹치는 모습을 많이 봤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앞으로도 이 팀은 라인업이 바뀔 수 있는 팀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감독이 이번 소집에 합류한 선수들 중에서 70% 정도는 확정이 됐다. 나머지 30%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했는데 30%는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월드컵이 엄청 큰 거죠. 네. 근데 이 30%도 마지막에 있는 선수 풀에서 뽑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선수들이 합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 A매치 뛰었던 선수들을? 네, 맞습니다. 뭐 예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던 칼럼 허드슨 오도이, 네, 잉글랜드에 뭐 에디 인케티아 선수, 역시나, 네, 뭐 지난 조 추첨 이후부터 계속 뭐 가나에 합류하냐 마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선수들인데 네. 둘 다 일단은 간을 본 것 같아요. 요번에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 우리가 뽑히냐 안 뽑히냐. 근데 결국 안 뽑히면서 이들이 좀 가나 국적으로 최종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또 로마노 기자에 따르면 그리고 제레미 프림퐁 선수 그 분데스리가에서는 지금 최고의 풀백 유망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죠. 레버쿠젠에서는 3-5-2 포메이션에 오른쪽 윙백을 뛰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능력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선수의 국적 변경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프림퐁까지 최종 영입이 되면 뭐 공격 자원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이 포함이 되겠죠. 월드컵에서. 프림퐁은 제가 알기로 네덜란드 대표도 할 수 있는데 네덜란드에서도 프림퐁 정도면 앞으로 뭐 한 10년 해먹을 수 있는 정도의 유망주거든요. 네, 진짜 대형 유망주기 때문에 만약에 가나로 간다면 당장 한국에도 좀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빠르더라고요, 저 선수. 네, 물론 이렇게 너무 많이 데려오는 게 또 조직력 문제가 되고 뭐 불화 문제가 되고 이런다면 또 영향이 안 나오겠습니다만. 그럼 가나는 막판 일정 어떻게 되나요? 가나는 이제 오는 11월 17일에 아랍에미리트에서 스위스와 좀 최종 평가전을 스위스와 끝으로 평가전을 다 마치고 월드컵으로 향하는데 아마 스위스니까 포르투갈전 데뷔가 아닐까. 첫 경기가 포르투갈이기도 하잖아요, 가나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1월에 이제 평가전 한 경기가 남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루과이와 가나 모두 부상 문제가 있고 완성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네요. 그렇죠. 부상 문제가 없는 팀은 그래도 포르투갈이나 우리나라 같은데 좀 그런 앞으로 부상 그런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두 팀이 우루과이나 가나는 부상으로 좀 전력 손실이 있다. 이 같은 조 H조에서 한국과 포르투갈은 거의 모든 게 정해진 상태인 반면 우루과이와 가나는 대회 직전까지 뭐가 바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의 같은 조 팀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하고 나니까 뭐 빈틈들이 다들 있어서 뭐 벤투 감독과 코칭 스태프가 잘 분석하면 충분히 파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볼리였습니다.